제가 오늘 처음 그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많이 찾는 이마트에서 매출의 1위가 돼지였다고 하네요. 돼지가 그 정도 규모였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돼지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농업 생산액 1위가 돼지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농업 생산액이 9조 6천억 정도가 돼요. 돼지가? 예. 농업 생산액이 9조 6천억인데 돼지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전후방 산업이라고 해서 네.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은 뭐 정확하게 계산된 건 없지만 대략 30조가 넘는 그런 산업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돼지 그 생산 자체는 한 9조 6천억 정도인데 네. 뭐 사료라든가 그런 관련 그 산업을 다 합치면 한 3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 예. 아, 그럼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0조 정도의 산업이 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그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엄청난 규모가 되겠네요. 어떤 분은 핸드폰보다 네. 더 큰 시장이고 반도체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따져본 적은 네. 없으니까 예. 정확히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네. 그 국제적으로도 돼지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분뇨 처리 방식에서 외국의 뭐 사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돼지와 사람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쭉 좀 보다 보니까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쪽이 돼지 산업과 관련된 그런 선진적인 방식이 많이 있나 봐요. 이쪽에서는 어떠한 좀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유럽이 동물을 잘 키우거든요. 아, 그럼. 예, 유럽이 좀 동물을 잘 키우고 전통적으로 이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동물, 산업동물을 다 포함해서 네. 우리나라가 동물을 잘 키우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유럽이 좀 근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말 무슨 이런 풀을 먹지라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풀을 먹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의 그 전통적인 어떤 식생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물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해온 역사가 있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거에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좀 그 발전 단계로 좀 따라갈 일이 아주 멀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돼지 한 마리가 네. 새끼를 생산해서 이제 그 큰 돼지가 되어서 네. 그 마켓에 시장에 나오는 그런 마리수가 한 마리당 1년에 30마리 정도가 돼요. 30마리 정도요? 평균 30마리 정도. 덴마크, 네덜란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8두가 돼요. 아,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30마리고 18두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후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돈 산업이 양돈 그 농가들이 그 한돈 산업이 네. 그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산업의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조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정부나 그러니까 민간학이라고 하죠. 네. 그 민간학이 연합을 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주로 관료 중심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실제로 관료들이 네. 돼지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알 수가 없겠죠. 예. 네. 그 산업은 실제 이해 정도가 네. 그 현장에 그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관료 중심의 산업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굉장히 산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연구해서 한 연간 30마리 정도를 낳을 수 있을 정도고 우리는 18마리 정도에 좀 그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관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 정작 농장 한번 방문하기도 어려웠을 공무원들이 이 산업을 집행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치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민관학 이런 협력 체계가 양돈 산업 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부족하다 보니 2019년이었나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때 한참 그렇게 있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뉴스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땅에 돼지들을 묻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상당해서 그 직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꽤 많다. 그 후유증이 그렇게 좀 됐었던 걸 좀 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돼지 열병 같은 질병이 생길 때 좀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2019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2019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기사를 냈거든요. 네.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외국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했나요? 그렇죠. 이제 어디에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들어오겠구나.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이제 장마철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사를 내고 또 이제 정부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때 굉장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돼지들이 땅에 이제 매립되고 묻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방역 정책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막으려면은 차를 없애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이제 차를 없애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방역 정책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발생하고 나면 그거를 해결하는 그리고 방역 라인이 우리나라는 농장 앞에다 만들어놔요. 농장 앞에? 네,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 경계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 단위의 방역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농장 단위로 방역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질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관리를 잘 안 하면서 농장은 이제 질병의 이제 최전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통이 의병들이잖아요. 그랬죠. 지금도 이 국가 가축 방역도 개별 농장주에게 농장주들이 의병처럼 실제로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방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이라든지 항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방역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역 정책이 아니라
그 농장의 개별적인 네. 어떤 그런 문제로 이제 요런 이렇게 방역선을 농장 앞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농장들을 이제 잡는 거죠. 그 대표님한테 정말 돼지와 관련돼서 몰랐던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돼지를 키우시는 농장주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사료인가요? 어느 정도가 사료 비용이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나요? 그 사료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제 사료 회사들이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그래요? 잡고 있거든요. 특이하네요.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이제 사료를 이제 잡고 있는데 곡물 시장을 잡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곡물 시장을 유태인들이 잡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양돈의 사료가 그 시기마다 틀리지만 한 60%에서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을 차지하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사료라고 하는 게. 이 사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양돈 산업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사료 가격에 따라서 그 양돈 산업의 양돈 농가들 같은 경우는 남을 수도 있고 마진율이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식량 순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식량 순환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음식이라든지 그 식량 그 부산물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남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이제 식량 순환 시스템이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유럽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식량 순환 시스템에 이제 중요한 게 돼지거든요. 주로 이제 돼지하고 닭이 이제 주요하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라든지 어떤 부산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주로 돼지하고 닭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잔반이라고 하는데 그 잔반을 그냥 이제 끓여가지고 돼지한테 먹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 꿀꿀해주기라고 했나?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미국은 먹을 수 없는 비닐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먹을 수 없는 거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한 음식은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건조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먹일 수 있게끔 해요. 위생적으로.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동물성 음식은 먹지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 성분이 이제 명확한 거, 네.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분이 명확한 거를 이제 동물한테 먹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빵이다, 네. 공장에서 빵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산물을 가져와서 그 영양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거죠. 뭐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거기에다 뭐 칼슘이든 뭐든 이런 그 돼지한테 맞는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그거를 이제 먹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이 동물을 먹는 거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채소 기반의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 식량 순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좀 체계를 갖고 네. 진행이 되고 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음식물 부산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돼지 그 양돈 산업의 60%라고 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양돈 산업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돼지와 사람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저도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관련돼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돈 산업은 앞으로 더 발전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그 고기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더 행복한 돼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 농장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에 한돈 사업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그 돼지와 사람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코너로서 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